자, 국민들이 이렇게 부장판사에 실망하셨을 텐데 이번에 또 대법관에 실망한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뭐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국감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기사 800원 횡령 판결 그리고 경비원 초코파이 기소 사건 이거 좀 사법부 좀 개혁해라라고 했는데 네, 우리 중앙지법 원장님 오민석 예, 네 원장님 이 아까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이 버스 기사가 8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라는 걸로 횡령 혐의를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에서 어떤 경비원이 초코파이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 궁박한 분들이 덜 배우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위법성 인식이 더 있다라고 대접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박성재 장관처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은 내란을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왔는데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위법성의 인식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 판사님들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사례에 비추어서 제가 그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예,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서 의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가 됐는데 기각 사유로 버스 기사의 800원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해놓고 그걸 사법 신뢰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모두에 대해서 뭐 동일한 법리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무 토막이나 인형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사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진짜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죽고 싶었다. 차라리 경찰에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재판을 받겠다.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무릎에 꿇고 매달리고 그랬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면서 5가족 부양하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심리는 안 하셨어요? 그 부분 기억이 좀 없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한 명씩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후보자님, 원래 재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심리 안 하십니까? 예, 그 부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사건도 사실은 그 조사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하고 좀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후보자님께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들이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교감을 파면한 사건을 구제해 주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고요. 대학 교수 해임당한 사건 구제해 주셨는데 항소심에 뒤집혔습니다. 거꾸로 항만의 현장 근로자들 집단 해고한 사건 해고 판결하셨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시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파면 판결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가 재판할 때 그 공직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성찰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다시 돌아다봐야 할 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여중생 임신 무죄 판결까지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사랑으로 판결난 40대 남성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우리 후보자님 이 주심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사랑이다라고 끝난 것이죠. 이 사건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 48세입니다. 거기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나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선고했죠.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9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4년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연예기획사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후보자님께서 있는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재판과 대법원을 결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이 성범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제3고심은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의 기소력에 따라서 무죄 선고한 법리 오해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단순 기속시킬 것이 아니고 사회적 파장이 있다고 보이면 전원 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이 실체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법원이 48세와 14세 아동의 사랑을 인정해주는 이런 판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속력이라는 게 법과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되어 온 그런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파기환송한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사실관계를 따져서 파기환송을 내려갔고 그거를 받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그 하고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다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법리상 이렇게밖에 판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4세 여아가 사랑했다라는 판결 이거 1, 2심에서는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은 겁니다. 사실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했다고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올라오면 결국에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사회적 파장성과 그 파급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대법원에서 판결문 앞서서 우리 3심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문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에요.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항공 고수부대에 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그날 이후 피고인을 쭉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여 꾸미기도 한 점, 그러니까 편지 보내면서 스티커 보내가지고 스티커도 붙이고 꾸미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14세 여아가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을 때 편지 보내면서 꾸미고 그 다음에 편지 보냈던 내용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염려나 걱정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이 기속되고 한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셨어야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그 율사가 아니라서
대체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들어가긴 어렵지만 이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봐요. 오늘 이후로 더 많은 검증이 들어갈 거로 보는데 뭐 물론 후보자님께서 직접 판결하는 건 아니다만 이것을 인정한 게 후보자님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위권 학업 성적에다 성교육을 여러 번 받은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아이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그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너는 사랑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판결 이후에 피해 아동의 관점이 배제된 판결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판결이 재상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똑같은 판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는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무죄로 올라온 걸 저는 파기해서 유죄로 내려보내고 또 많은 폭행 사건에서 그 항소심에서 형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건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14세 여아가 계속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이걸 사랑이라고 여길 거면 지금 JMS 피해자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 부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이 법리를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법리가 필요해서 만든 법리인데 이 법리에 따라서 저는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끼쳐드렸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여중생 임신 무죄 판결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고 또 다른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은 그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버스기사 800원 횡령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했던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판결 때리고 나면은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너무 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는 검증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알려진 그런 문제들 조희대, 오석준 그리고 함상훈 판사도 있는데요. 다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이 그동안 판결을 어떻게 했나 보면서 정말 시민과 우리 취약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했는가 판결문을 통해서 읽다 보면 문제되는 판결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 800원 횡령한 사람 그 17년차 버스 운전사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뭐 그 버스 기사들은 그 결국에는 그날의 수익을 반납할 때 100원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게 없다고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름아름 뭐 100원, 200원 이분도 그 커피 뽑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00원씩 커피 뽑아 먹느라고 800원을 횡령했다고 아니 그래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유죄 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당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사실 버스 운전자가 비단 한 사람만 뿐만 아니고요. 뭐 5,200원 착복했다라는 부분 아니면 3,100원, 2,400원짜리 그런 횡령했다라고 반복되는 부당 해고에 대해서 해고가 적정했다라고 판사들이 판결을 때렸는데 그 저변에는 이 사람들이 다 노동조합 활동하고 있다. 그랬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자, 기업 측에 그런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는데 과연 이런 판결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것인가? 예.
검찰은 기소를 하고. 예. 아, 사실은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우리 약자의 편에서의 판결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득권에 위한 판결을 해오면서 거기까지 성공해왔고 결국에는 대법관까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만약에 대법원의 오는 판결에 있어서 과연 우리 사회의 약자나 정말 우리 피해자를 위해서 판결할 것이냐 아니면 로비 들어오고 정말 기득권들을 공고히 지키는 데 판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법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조의대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800원 횡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말을 했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지금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공론화됐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지금 유죄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뭐 부당해고하고요. 실제로 그 뇌물 받은 검사 아니면은 연구비 1억 이상 횡령했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혐의했다는 거예요. 무죄 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어떻게 똑같은 재판장이 어떻게 이렇게 법의 잣대가 기울어져 있느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정말 우리 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판 가면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 선임할 때도요. 사실은 정관 아닌 사람 쓰면 억울하고요. 결국에는 판사들까지도 로비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재판까지 가는 그 고통,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나는 한낱 사법부가 정의를 갖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의 계층 상한 사다리가 더 확고하게 양극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법부도 같이 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분노가 쌓입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버스기사 800원 횡령 그 오석준 대법관 인사청문회 이때 문제를 제기한 게 이탄희 전 의원이죠? 예, 이탄희 의원이 요즘 갑자기 뭐고 또 지금 그립네요. 예, 이탄희 의원이 사실은 끝나고 나서 독일 갔다가 다시 한국에 귀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저희 병원에도 놀러 왔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본인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아마 정치를 완전히 그 정치는 사실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사법 내부에서의 그런 카르텔 기득권과 싸우고 한동훈과 싸우면서 지난 21대 국회 정치 잘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도 이탄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정치해야 된다라는 그 희망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무법인 덕수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긴 한데요.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이탄희 의원도 한번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면 또 이게 당연한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또 로펌에 있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에 대한 그런 세상을 다시 경험하다 보면은 정의감에 불태웠고 언제 다시 컴백할 수 있을지 뭐 저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오석준 대법관 때문에 이탄희 전 의원이 소환이 됐네요. 그러게요. 예, 참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탄희 의원. 예. 다음으로는 그 김건희 씨의 그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9월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어좌 그러니까 용상으로 알려진 곳에 앉았다는 겁니다. 저 사진에 격자로 표시된 분은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 옆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최응천 국가유전청장으로 기억합니다. 네, 본인 뒤에 있는 반팔 입으신 분 누굽니까? 저 당시에 그 경복궁의 관리소장 등 한 4-5명이 같이 수행을 했었고 부속실에서도 한 네, 4, 알겠습니다. 5명이 네. 수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문체비서관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문체비서관 수행했죠. 문체비서관 그 사진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 사진에는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배용 위원장 뒤에 있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경호처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피트 좀 띄워주시죠. 그 앞에 거. 네. 23년 9월 12일 날 가셨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 1시간 50분을 가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죠? 네, 맞습니다. 협생문 입장했고 근정전 경회로 흥복전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약 1시간 50분 동안을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자, 저 동선이 그냥 걸어가면 제 걸음으로는 5분 거리입니다. 뭐 늦으신 분들은 한 6, 7분 걸릴 수 있겠지만 동선이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근정전과 경외로 홍복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저희가 용상이라고 표현되는데 어자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자죠.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문체 선임비서관 행정관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는 알고 가셨을 예, 거예요. 예. 네네. 자, 어자에 김건희 씨가 앉았죠? 정확하게는 앉았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네. 아까도 시인하셨어요. 네네. 앉았죠? 예, 예. 예, 앉았죠. 얼마나 앉았습니까? 뭐 시간 기억해 보세요. 근정전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30분 이상을 머물렀어요. 이동 동선 시간을 보면 그거밖에 30분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에 그 이배용 위원장하고 국가유산 청장이 계속 그 경복궁 내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속조물이나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계속 걸어가셔가지고 자, 됐습니다. 네네네. 앉아 있는 시간은 기억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계속 질문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앉았습니까? 누구의 권유로 앉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네네. 어자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어자의 기단 높이가 158cm입니다. 웬만한 성인의 키입니다. 자, 저 뒤에는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는 그 당시 조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고 왕이 어디로 입장한 줄 아세요? 계단을 올라갔을까요? 모르시죠? 네네. 전문가 아니시니까. 자, 김건희 앞계단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1월 오봉도 뒤로 올라갔습니까? 저는 그 수행하고 있어서 잘 기억이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앞에 우선은 앞계단 올라가셨어요? 아니 제가 아니, 네네. 옆에 지금 여기서 보면 유산청장은 이배용 옆에 보통 서 있고 본인 정 사장께서 그 당시에 선임행정관이 김건희를 수행해서 가장 옆에서 보좌를 했어요.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저 앞 계단은 그냥 세보면 육안으로 4계단입니다. 158cm 4계단이면 성인 여자도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셨습니까? 1월 오봉도 뒤로 올라가셨어요. 근전정에서는 제가 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셨냐, 뒤로 올라가셨냐고요. 뒤가 있는 자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올라가셨네. 네.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거고요. 자, 올라가라고 한 분 본인입니까? 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러면 그 당시 황성훈 비서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황성훈 아니었습니까? 예, 저도 그거는 잘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4시까지 자료 내셔야 네네, 되는데 네네.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황성훈 비서관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습니까? 그런 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 그러면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갔던 수행원들 중에 예. 문화예술의 유산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배용 위원장을 이병 위원장이겠죠. 예, 네. 이병 위원장이 11년도에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예. 본인 블로그나 다른 기타에 어자, 이배용 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병 위원장이 어자를 친절하게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글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병 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저 어자에 앉아보라 이렇게 권유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죠? 전문가지니까. 뭐 그러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 자리에 어자가 어떤 의미인지 어자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병 하나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병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죠. 정확하게 네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병이 올라가라고 권유했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1m 58cm 기단입니다. 어자 높이만 해도 1m예요. 그 위에 또 추가로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보좌에서 올라갔어요? 본인 보좌에서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사진 다 나올 수 있어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전 네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라고 했냐고요? 어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누군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병 위원장이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병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꿔요. 아니, 제가- 이배용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슬리퍼 신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다. 이배용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배용이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본인이 사칭하면서 학자로서는 업적을 낼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에 올라가려고 우리 저 근거부기를 선물하신 분으로 뇌물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23년서부터 김건희와 특수관계였고 그 이전이겠죠. 그리고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을 갖고 있는 김건희에게 잘 보이려고 어자까지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수행하셨어요. 자, 본인은 의전실 비서관이 행정관이 아니죠? 문체비서관실이죠? 비서관실입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가 황제 관람할 때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 경회를 올라갈 때 그다음에 근정전 올라갈 때 모든 문화재의 방문 행사 그리고 청와대 방문 행사에 계속 수행을 하셨어요. 본인 부속실 직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 행사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도 지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이배용 섭외한 게 1부속실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속실 1부속실밖에 없었죠? 예, 예.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부속실이 이배용을 섭외해서 김건희에게 붙여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속실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배용 위원장이 일정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앉지 못했던 용상인데 또 앉으려 시도하지 않았던 용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저같이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약 저희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림자 내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 조용한 내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그 어제에 앉아보지 않았던 그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를 받고 싶었나 봐요. 대통령 받고 와, 싶어서. 아니 정말 그 어자가 국보 223호인 근정정 내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황금빛 장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1m 이상이 돼요. 그만큼 세상을 내가 내려다보는 내려다보겠다는 곳. 엄청난 그런 절대 권력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인데요. 실제로 임금 의자 뒤에는요, 이 그림이 있는데요. 1월 오봉도, 해와 달, 5개의 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기운을 받아서 그 어자에서 임금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정말 권력의 상징인 어자였기 때문에 알아서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날의 사진 공개됐잖아요. 주진우 예, 기자 예. 통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원더우먼, 쓰레빠, 다리 껄렁껄렁, 껌은 안 씹었나 몰라. 선글라스.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대한민국 접수했으니까 어자도 접수할 수 있다라는 갑자기 힐건이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긴 했는데 윤석열 다음에는 나다. 새로운 신화를 열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비상계엄 때려갖고 감옥 가니까 남편 탓 엄청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 그 자리를 누가 앉혔냐라고 계속 의원들이 질문을 했던데 결국은 시인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그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인 그 이배용 국가교육원장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그때 행정관이었던 지금은 사실은 그 문화재청의 사장이죠. 사장, 예. 정용석 씨. 예, 정용석 씨가 실토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안 하고 그러다가 사실 양민석 의원이랑 그다음에 김기용 의원이 엄청 다그쳤잖아요. 우리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야? 대답 안 하면 위증이야? 뭐 그래서 얘기 안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압박하니까 앉았어도 1, 2분 앉은 것 같고요. 근데 옆에 있었던 이배용 위원장이 아마 권유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뒤에 있었는데요. 뒤에 있지 않고 옆에 있었잖아. 옆에 있었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어떤 분이냐. 금거북이 매관매직.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손글씨로 아주 깨알같이 손편지 썼던 그분입니다.
그 자리를 근거북이 한 개로만 샀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뭔가 다른 한 9마리는 더 산재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으니까 예. 근거북이로 사실 손편지 써갖고 통했잖아요. 교육위원장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취향인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리고 그녀의 심리는 어떨지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m 되는 그 어자에 한번 올라가서 앉아보시지. 예. 그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도움을 받아갖고 거기 주변에 있었던 경호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옆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옆을 통해갖고 올라왔다는 것이고 사실은 앉았으면 누군가는 사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겠네요. 네. 저는 그 사진이 언젠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는 김건희 씨의 모습일 것인데요. 사실 그 어자가요. 임금의 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신을 맡는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신하들이 쫙 서열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영전하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또 워낙에 뭐 변명하기로는 UAE에 있는 외국인 사절이 와가지고 동선 체크하려고 한 것이다. 거기에 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는지, 김건희 씨가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UAE 그것도 다 나가리 돼서 사실은 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그날의 동선을 보면은 뭐 그 경회로 가고 홍복점 가고 잇따라서 어전도 가고 어자도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경복궁을 휘젓고 다녔던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리고 기록에는 VIP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시외법관이었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지금 국보급 국보농단이다라고 지금 명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게 뭐 경복궁만의 일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방문하면서 11개를 방문했다고요. 11개.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번씩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장덕궁, 덕수궁 해가지고 2023년부터 쭉 해가지고요. 국빈 방문 코스로서 내가 한번 직접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경호처를 동원하고 사실 국가 문화재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동원한 것인데 실제로 그런 그 문화유산들은요. 건드리거나 접촉을 하면은 사실 훼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또 어제 그러니까 또 얼마 예. 전에 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종묘 간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명성황후의 시해 그리고 침실 그런 현장에도 직접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아무 관리자 없이 남편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체위가 이배용 그리고 정 사장을 추가 증인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국보 논란에 대해서는 국보 농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상임위가 지금 국정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가 그 근정전 어저에 오른 거는 23년 9월이고 예. 추가로 드러난 거는 그보다 6개월이 빠른 23년 3월. 이때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그 대통령 그 부부가 명성황후 시해 장소를 찾아가서 방 열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단둘이 머물렀다라는 게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들한테는 공개되지도 않는 장소고 아주 은밀하게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VIP 와가지고 예측하지 않았던 방문 계획에 갑자기 가가지고 문 열어라. 여기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김건희, 윤석열의 과도한 요구에 모든 사람이 부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의 그 11차례 창덕궁, 덕수궁, 경복궁 너무 많은 뭐 종묘까지 해가지고요. 사적 그런 국가유산을 활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아직 종묘에 관련된 것도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도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화요일에 실제로 뭐 개인의 그런 외국인 미국 화가 마크 로스코의 가족을 초대해가지고 테이블과 그리고 체어를 놓고서는 차담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 다 국가의 재산으로 세금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그런 욕망을 국가의 인프라를 가지고서는 동원을 했다. 그러면서 정말 김건희 씨는 평생 그 죄를 아무리 감옥에 있는다 해도 다 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